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이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요즘 다운로드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가 되는데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가 되더라도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일부 국가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들끼리는 지금처럼 소프트웨어가 국경을 넘나들더라도 무관세로 통과시키자라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무역 협정의 개념이라는데, 미국이 이런 걸 추진하는 배경은 뭔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경들 중에 도수가 있는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안 됩니다. 한 스타트업이 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해서 기존 안경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공사장 바닥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이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며 그때 발굴된 문화재는 또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셔서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말씀드리지요. 7월 2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딱딱한 경제 뉴스를 빙수에 들어가는 얼음처럼 부드럽게 만든 후에 토핑을 맛있게 얹어서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안승찬 경제 전문 기자 또 나와 계십니다. 안 기자님 나오신 거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 작가님, 그 빙수에 들어가는 얼음이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죠. 야,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사주세요. 방송 끝나고 같은 멘트를. 빙수 한 사발씩 합시다. 네. 안 기자님이 갖고 오신 소식부터 보죠. 네.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게 꿈틀거리고 있다. 네. 이게 뭐예요? 디지털 무역 협정이?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월스트저널이나 외신들에 좀 나와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FTA 같은 무역 협정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제품, 디지털 콘텐츠 이런 거와 관련된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자, 뭐 이런 건데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역 협정.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왜 CD를 뭐 우리가 게임을 하나 깐다, 게임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 기억해 보시면 CD를 이렇게 사와서, 그렇죠, 해외에서 CD를 수입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CD가 배로 넘어올 때 관세가 붙을 수 있는데 요즘은 다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로 하는 방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관세를 안 매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영화도 그렇고 요즘 뭐 넷플릭스니 뭐니 워낙 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국가 간의 이동이 있을 때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식에도 좀 관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한 나라처럼 자유롭게 FTA를 맺듯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걸 맺는다는 게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운로드 방식으로 넘어올 때는 정말 관세가 없네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 포장해서 CD가 안에 들어있고 하니까 네. 이 몇 박스예요? 한 다음에 이렇게 세가지고 관세 얼마? 네, 그렇죠. 배로 들어올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도 사실은 관세를 안 내고 있으니까 뭐 지금랑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게 WTO에서 1999년에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이런 원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자적 전송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세 매기지 말도록 우리 합의하자 한 건데, 이 합의가 완전한 영구적인 합의가 아니고 2년마다 회원국들이 모여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예. 우리 모여서 자 이제 이번에도 연장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등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이제 관세를 좀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소프트웨어도.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를 뭐 만들어서 게임도 팔고 주로 선진국이 넷플릭스도 만들어서 다 파는데 개발도상국들 다 수입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도 못 거두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걷었는데 지금은 수입하는 물량이 많은데 관세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이게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관세를 매깁시다.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는 이거 합의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일단 연장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매년 이거를 연장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이거는 국제적인 합의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러면 나랑 친한 국가들끼리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어서 네. 요 나라들끼리는 좀 자유롭게 하는 걸 확보하자. 권역별로. 특히나 이게 이제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중국은 무슨 디지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장벽을 많이 쳐놓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데이터 우리한테 다 줘야 되고 뭐 이런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그럼 너희끼리 놀아. 중국 빼고 중국 빼고 뭐 일본, 한국, 뭐 호주 등등등 해서 이렇게 네. 번역을 해서 우리끼리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지역을 만들자. 뭐 이런 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에 들어가는 멤버들은 요 환태평양 근처에 네. 미국과 가까운 미국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나라들끼리일 텐데 네. 이 소프트웨어가 국경을 넘나드는 걸 명분으로 우리들끼리 모여서 네. 뭔가 하는 협정을 맺자는 게 미국의 생각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지금 이미 맺어져 있고 예. 호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끼리도 이미 자기들끼리 또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권역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미국하고 우방이니까. 이거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에게는 유리한 협정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관세 없이 가능성이 계속 높죠. 넘어가자는 거니까. 지금까지 맺은 그 협정들을 보니까 대부분 웬만하면 장벽을 낮추자는 협정이어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가 자동차, 뭐 반도체 수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시면 관세를 무관세로 하자는 것도 중요한 쟁점인데 또 하나의 쟁점은 서버를 어디다 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데이터 서버를 뭐 요즘도 그렇죠. 구글 뭐 이런 데도 다 미국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국제적인 흐름은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관리를 못 하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정보 유출이 됐다거나 그렇게 미국에 있으면 뭐 이렇게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서 사업하려면 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하고 일본에서 미리 이제 몇 년 전에 맺은 디지털 무역 협정을 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금지한다. 이런 굉장히 강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우리나라도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여러 디지털 사업을 하지만 무슨 금융이라든가 무슨 강한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의료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한국의 데이터 서버를 둬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디지털 이 무역 협정에는 아주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그조차도 못하게 그럼 하는. 뭔가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회사가 편한 곳에 서버 두도록 또 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 맺은 걸 보니까 딱 금융 데이터만 빼고 금융 데이터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서버로 둘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협정이 돼 있던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예 반대네요. 중국은 중국인의 데이터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중국 당국에 허락받고 외국으로 갖고 가지 말고 당연히 중국에서 해야 되고 어떤 회사가 서비스를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길에 찬성하는 사람 여기부터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헷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좀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인도나 이런 나라들하고 달리 무슨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뭐 게임도 수출도 있고 웹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다 그나마.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무조건 이게 막을 거냐라는 고민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떤 것에서 좀 풀어주고 어떤 건 막아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처음으로 싱가포르하고 지금 디지털 무역 협정 협상 중에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없으시던데 이게 우리 예전에 한미 FTA 이전에 칠레하고 FTA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칠레랑 FTA 먼저 하면서 주고받고 한번 협상 연습해보고 본 게임에 이제 미국이랑 하듯이 협상도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싱가포르하고 먼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둘 수 있는 아주 서로 가벼운 상대하고 미리 스파링. 이게 다들 처음 시작되는 거라. 이제 현대 사회가 이런 게 새로 생기면
과거에는 이런 게 옳으냐? 네. 과연 국경을 넘어오는 게 무형이라고 해서 관세를 안 매기는 게 옳으냐? 아니면 국민들과 관련한 어떤 데이터를 다른 나라가 관리해도 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꼭 이건 고수해야 되는 거냐?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엔 네. 하여튼 모르겠고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야? 이게 미국이 FTA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TPP라고 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 빠졌잖아요.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건 하여튼 미국이 해보니까 다 불리하더라. 그건 이제 안 하고 네. 우리한테 유리한 디지털과 관련된 건 미국 입장에서는 해보겠다.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하여튼 같습니다. 미국이 수출 많이 하는 거는 무조건 무관세로 넘어가고 자유롭게 하게 해줘. 왜냐하면 나는 미국이니까. 설마 그렇겠나 하는. 박세훈 작가님. 네. 전에 갖고 오신 소식은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데 네. 지금은 온라인으로 못 팝니까? 네,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걸 못하게 정부가 막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냥 그중에 안경 하나가 태도? 안경 태는 됩니다. 도수 없는 것도 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도수 있는 안경은요. 법에서 의료기구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안경을 만들고 팔려면 예. 안경사 면허가 반드시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안경업소로 등록된 곳에서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경알 없는 안경테,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 네. 이런 것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안경이 아니지 사실상 하는 것만 온라인으로 팔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안경은 안경사에게.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안경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도 안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본인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건지 알 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 업체가 팔려고 예. 하니까 이런저런 규제가 있으니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있잖아요. 네. 특정 서비스가 등장을 했을 때 정부가 허용을 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규제에 면제시켜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 일단 규제 샌드박스에서라도 좀 허용을 해주십시오라고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신청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정해놓고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 좀 판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단 한번 건데.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 규제 샌드박스로 묶어놓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전국에 누구든 다 이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업체야 뭐 경북 어디든 요 샌드박스 안에 저희가 사무실 두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온라인으로 도수 있는 안경을 팔려면 도수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님한테 맞는 안경인지.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합니까? 안경사가 해야죠라고 네. 하는 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일 그렇죠. 텐데 이 스타트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 있는데 이 앱으로 사진 같은 걸 찍으면 구매자의 얼굴에 맞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피팅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얼굴 크기, 뭐 눈동자 위치, 눈 사이의 거리, 높이 이런 게 측정이 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경테를 만들어 준다는 건데 안경알에 들어가는 도수는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값을 입력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굳이 안경점 안 가도 집에서 편하게 안경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아하. 도수를 딱 숫자로 정하면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그 분에게 맞는 안경이 항상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내 옷 사이즈 알고 가면 굳이 그 온라인에서 옷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렇죠. 그 말이군요. 네. 안경사 협회 측의 반대 이유는 뭡니까? 일단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부작용입니다. 안경알에 도수를 넣으려면 그냥 단순히 안과에서 받은 시력 검사 결과로만은 안 되고 예. 안경점에서 또 다른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보정 작업까지 거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어지럼증도 생기고 약시에 눈모임 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명분이고요. 네. 다른 우려는 안경업계 영업권 침해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안경을 맞추고 팔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팔고 사고 파는 게 지장이 생길 테니 네. 영업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안경사 협회 측에서도 뭔가 이제 밥그릇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주장하는 바는 일일이 이거 다 우리가 마지막에도 손봐드리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네. 잘못하면 눈에 안 맞는 도수 안 맞는 안경들 다들 끼고 다니면서 국민의 눈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명분도 있고. 이거를 면허를 주고 면허 있는 사람에게만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예.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면허증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상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건강에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약사 일하고도 많이 겹치죠. 요런 갈등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처방전 해준 거 그대로 그냥 만들어만 주시는데 네. 그리고 어떤 약이라는 거 설명만 프린트해 주시면 되는 거라면 네.
약국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네. 온라인으로 좀 받읍시다 네. 하는 목소리도 있고 안 됩니다. 약은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반대측 의견인데 안경도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합의점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중재자로 나서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 2주에 한 번씩 안경사 협회 그리고 요거 하겠다는 업체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모여서 합의안을 찾기로는 했는데 예.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2019년부터 계속 끌어오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양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소비자 편익만 고려하면 허용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소비자의 안전과 안경업체의 생존권 생각하면 허용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예. 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들고 와본 소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네. 저는 안경 항상 쓰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긴 하죠. 사실 직접 안경점에 가야 가야 게. 되니까? 네, 네. 왜냐하면 비슷한 걸 똑같이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상상은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반품이 되면 우리 네. 안 맞는 옷 사면 반품 되잖아요. 네, 네.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반품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옷을 근데 음. 반품하더라도 안 맞더라도 건강에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큰 옷 입었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네. 안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눈이라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예민할 수 이것도 있죠. 소비자가 아니 난 온라인은 못 믿겠어. 안경사님이 직접 봐줘야지라고 하면 오프라인은 가는 거고. 나는 잘 맞던데 온라인으로 해도? 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하는 방법이 잘 예. 아는 안경 단골집에서 똑같은 걸로 택배로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런 방법만 쓰게 되더라고요.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예. 그 여러분들 아이템 없으시면 제 질문이나 받아주세요 하는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템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2160번님께서 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는 곳이 있다던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단지 짓다가 밑에 문화재 나오면 예. 땅속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네요. 네. 아직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런데 공사가 만약에 시작했고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가 발견되면 일단 그 즉시 중단입니다. 올스톱? 예, 올스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재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공사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양 다 끝나고 선분양했으니까 이미 분양 다 끝난 걸 텐데 네. 3년 후에 입주하기로 하고 지금 땅 팠는데 그렇다고 올스톱이에요? 하더라도 아. 법적으로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화재가 또 훼손될 수도 있고요. 사전에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문화재법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건설 공사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번에 그러면 3기 신도시는 당연히 다 해당이 되죠. 예. 또는 과거에 문화재가 출토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뭐 종로나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겠죠. 도심이라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표조사라는 걸 사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양하기 전에 예, 계획 세우기 전에. 예, 맞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네. 그런데 이 지표조사라는 건 문화재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서 그 공사 업체가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샘플로 파보고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장을 예. 조사를 해보는데 문화재가 없으면 공사가 진행되겠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 내용이라든가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에. 예. 그래서 내용을 보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그때 보존 조치라는 게 내려집니다. 네. 이 보존 조치라는 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묻어놔라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다 외부로 드러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지 보존이라는 조치입니다. 그럼 아파트 못 짓네요. 그럼 못 짓는 겁니다. 현지 보존 조치가 내려지면. 아. 그리고 그냥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 거를 캐내가지고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이전 보존 조치라는 게 있고 또 발굴 예. 조사 결과만 기록하는 기록 보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현지 보존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못 짓는 공사는 거죠. 불가능해지고 이건 이제 공공이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든 소규모든 다 의무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 지으려고 땅도 사놓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샘플로 한번 파봅시다. 만약에 문화재 안 나오면 제가 이 땅 살게요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땅 그렇죠. 주인이 오케이 할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땅도 사놨는데 네. 대규모로 사놨는데 문화재가 나왔어요. 네, 그럼 나는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가 나왔으면 문화재 발굴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뭔가 더 큰 인센티브를 주면 몰라도 줘야죠. 예. 안 주면 네.
아이씨, 그냥 덮어. 맞습니다. 하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그 인센티브가 없죠. 네, 그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사실은 LH라든가 공공이 개발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네. 안 주고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은 손실을 좀 보상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있어요. 일단 그 현지 보존 결정이 날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저희에게 파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그 땅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들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어요. 정부가 살 수 있는. 네. 안 팔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근데 거기는 이제 임의대로 개발은 못하죠. 발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동네에서도 왜 아저씨 그 괜히 집을 새로 짓겠다고 땅을 파가지고 우리도 집을 못 짓게 만드세요. 그런 원성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됐던 사례들을 보면 조사를 나가려고 하는 조사관들을 아예 출입을 막거나 이미 다 훼손한 상태에서 보여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처벌은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하려고 보다면 가격도 굉장히 비싼 땅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거 굳이 매입을 해야 되나 하는 곳들도 있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어제 이 서울에서 보도자료가 하나가 마침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종로의 이 인사동 일대 재개발 구역에서 국보급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빌딩을 막 세우려고 했는데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땅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그냥 짓는 거죠. 대신에 1층 정도는 기부 채납을 받아서 서울시가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고 여기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층까지만 지으세요라고 했는데 1층을 우리 기부 채납 받는 대신에 한 15층까지 지어라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아니면 그냥 문화재 나와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 며칠간 걸거가고 말게요라고 해야 문화재가 보존이 되지. 네. 우리 문화재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면 왜 아무도 문화재 발굴됐다고 신고를 안 하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숨길 것 같은데 숨겨. 맞습니다. 엄격하게 처벌합니다라고 해도 나쁜 마음 먹으면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지표조사라는 걸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시간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은행들의 실적과 고민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은행들은 참 마음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잠시 후 11시 5분에 보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